덴마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히 한국을 무시하던 그들이 치른 대가는 국가 소멸의 공포였습니다. 불과 3년 전 한국의 제안서를 발로 차며 어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감히 덤비냐고 조롱하던 바로 그들입니다. 성능 테스트에서 압도적 1위를 하고도 유럽산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철저히 무시당했던 대한민국. 하지만 전쟁의 불길이 닥치자 그들이 믿었던 유럽제 무기는 순식간에 고철로 변했습니다. 결국 국방 붕괴 위기에 몰린 덴마크가 한밤중 우리 정부에 매달렸습니다. 그 괴물 같은 자주포 제발 지금 당장 보내달라. 그러나 한국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줄 서세요. 지금 번호표 밀렸습니다. 18조 원을 들고도 문전박대당한 덴마크 최악의 실수와 세계를 경악시킨 한국의 위상,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라스무스 헤닝센입니다. 코펜하겐에서 방산 전문 기자로 21년을 보냈습니다. 유럽 각국의 무기 거래 현장을 누볐지요. 웬만한 건 다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오늘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하나입니다. 참회록을 쓰려고요. 제 나라 덴마크가 저지른 실수를 낱낱이 고백하려 합니다. 기자 생활 22년 동안 수많은 특종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쓰기 싫었던 기사가 있어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글이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기록해야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요. 몇 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덴마크 육군 훈련장에 취재를 나갔어요. 자주포 실사격 훈련이 있다고 해서요. 현장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군인들이 장비 주변에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자주포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어요. 또 고장이었습니다. 정비병 하나가 땀을 뻘뻘 흘리며 엔진룸을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제가 물었지요. 뭐가 문제냐고. 그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유압 라인이 또 터졌어요. 이 부품 구하려면 석 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석 달이요. 전쟁이 나면 어쩌려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덴마크 군이 굴리던 자주포는 미국제 M109였습니다. 좋은 장비였어요. 한때는요. 문제는 나이였지요. 할아버지뻘 장비였습니다. 제가 군 복무할 때도 저 자주포였는데 아직도 저걸 쓰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부품 수급이 지옥이었습니다. 제조사에 연락하면 열에 9은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품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재고가 남아있는 부품도 가격이 말도 안 됐지요. 옛날 가격의 4~5배는 기본이었어요. 국방 예산이 수리비로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훈련 일정도 엉망이 됐어요. 자주포 10대 중에 제대로 굴러가는 게 절반도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정비창에 박혀 있거나 부품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군인들 사기가 바닥이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전쟁 나면 어쩌나. 다들 속으로 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국방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을 공식 발표한 거예요. 19문을 새로 들여오겠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겠다. 뉴스가 떴을 때 군 관계자들이 환호했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새 장비가 온다. 저도 기대가 됐습니다. 어떤 장비를 고를지 궁금했거든요. 후보 업체가 셋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카이사르, 이스라엘의 아탐스, 그리고 한국의 K9. 저는 후보 명단을 보고 눈을 비볐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 유럽 무기 시장에 뛰어들었다고요. 의외였어요. 제가 22년 동안 이 바닥에 있으면서 아시아 업체가 유럽 입찰에 참여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기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보통 물건 파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전쟁 나면 군인들 목숨이 달린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전부예요. 오랜 거래 관계, 검증된 기술력, 정치적 동맹, 이런 게 다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유럽 나라들은 유럽 것을 사고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 것을 사지요. 아시아 업체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을 들러리로 봤습니다. 숫자 채우기용이려니 했어요. 진짜 경쟁은 프랑스랑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K9 자주포. 스펙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최대 사거리 40km 이상. 분당 발사 속도 최대 6발. 포탄 자동 장전 시스템. 발사 후 1분 내 진지, 이동 가능. 디지털 사격 통제 컴퓨터 탑재.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자주포는 포탄을 병사가 직접 들어서 장전합니다. 무겁고 힘든 작업이에요. 그런데 K9은 기계가 알아서 해줍니다. 사람은 버튼만 누르면 돼요. 장전 속도가 빨라지니까 발사 속도도 빨라지지요.
분당 6발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격 통제도 달랐어요. 옛날 자주포는 포병이 수학 계산을 해서 조준했습니다. 바람 세기, 기온, 표고차, 이런 걸 다 계산해야 했지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K9은 컴퓨터가 0. 몇 초 만에 계산해줍니다. 첫 발 명중률이 비교가 안 됐어요. 진지 이동 속도도 중요합니다. 자주포는 쏘고 나면 바로 자리를 옮겨야 해요. 안 그러면 적 대포병 레이더에 잡혀서 역습당하거든요. K9은 발사 후 1분 안에 이동 가능했습니다. 쏘고 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 카이사르 스펙이랑 비교해봤습니다. 큰 차이가 없었어요. 어떤 항목은 한국 것이 앞서기도 했지요. 그런데 가격표를 보고 저는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한국 것이 확연히 쌌어요. 같은 성능인데 가격은 더 낮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펜을 들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19문 전량을 한국에서 사면 예산이 상당히 남아요. 그 돈으로 탄약을 더 사든지, 정비 장비를 들여오든지, 활용 방안이 많았습니다. 숫자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것이 가성비가 좋다고. 언제 이렇게 됐지? 아시아에서 이런 무기를 만들어. 제가 알던 세계가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자니까 팩트로 판단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요. 그 숫자가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공정하게 경쟁하면 승산이 충분하다고. 아니, 어쩌면 이길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했어요. 우리 국방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거라고. 숫자를 보면 답이 나오니까 제대로 된 비교 평가를 하면 한국도 진지하게 검토될 거라고 믿었지요. 그런데요. 국방부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숫자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국방부 출입 기자로서 저는 내부 관계자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국방부 획득 담당 고위 관료였지요. 이름은 밝히기 어렵습니다. 아직 현직이니까요. 저는 그 사람한테 K9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 자주포 스펙을 보셨습니까? 성능이 꽤 좋던데요.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그 사람 반응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코웃음을 치더군요. 콧방귀를 뀌었어요.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라스무스, 자네도 기자 생활 꽤 했으면서 그런 것도 몰라? 저는 뭘 모른다는 건지 되물었지요. 그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덴마크가 무슨 나라야? 나토 창립 회원국이야. 바이킹의 후예라고. 그런 나라가 아시아 무기를 쓴다고? 말이 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성능이랑 가격을 비교해봐야지요. 그랬더니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애한테 설명하듯이요. 자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 북쪽에 미치광이 독재자가 있잖아.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는 나라야. 그런 불안정한 곳에서 만든 무기를 우리가 사. 갑자기 공장이 폭격당하면 부품은 누가 대죠?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한국이 더 실전적인 거 아닙니까? 70년 넘게 전쟁 위협 속에서 무기를 만들어 온 나라예요. 대충 만들면 자기들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튼튼하고 더 검증된 거 아니에요. 그가 손을 저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표시였지요. 이론은 그래. 근데 현실은 달라. 유럽 안보를 아시아한테 맡길 수는 없어. 상상을 해봐. 덴마크 군인이 한국 무기 들고 있는 사진이 언론에 나가. 국민들이 뭐라 하겠어. 우리가 그렇게 못 사나. 유럽 것도 많은데 왜 굳이 아시아 거야. 이런 소리 나온다고.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건 성능 비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레이스 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탈락이었습니다.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었어요. 아시아라는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요. 저는 다른 관계자들도 만나봤습니다. 군 장성 출신 퇴역자, 국방위 소속 의원 보좌관, 방산업체 컨설턴트, 하나같이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요? 글쎄요.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요? 검증이 안 됐잖아요. 유럽에서 쓰는 나라가 있어요. 검증이 안 됐다니요. 한국 자주포는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됐습니다. 실전에서 굴러간 기록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팩트는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아시아라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은 편견이 박혀 있는지를요. 대놓고 말하지는 않아요. 인종차별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니까요. 하지만 속마음은 다들 같았습니다. 유럽이 아시아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기는 당연히 유럽이나 미국 거여야 한다고요. 회의실 분위기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입찰평가회의 취재를 갔거든요. 프랑스 카이사르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질문도 우호적이었지요. 아, 그렇군요. 좋네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K9 순서가 되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지더군요. 팔짱 끼고 앉아 있는 사람.
핸드폰 만지는 사람, 천장 쳐다보는 사람.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한국 측 발표자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기술 스펙, 실전 기록, 가격 조건, 납기 일정. 전부 구체적인 숫자로 준비해 왔더군요. 목소리도 또박또박했고 자료도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벽에 대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지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질문이 없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뜻이지요. 진행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기자니까 공정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한국 팀이 아무리 잘해도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지요. 회의장을 나서는 한국 측 관계자들 표정이 기억납니다. 담담했어요. 화를 내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료를 정리해서 가방에 넣더군요. 이런 대접에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마음에 걸렸어요. 숫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것이 경쟁력 있다고요. 그런데 숫자보다 편견이 더 세더군요. 이게 우리 덴마크의 민낯이었습니다. 오만함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올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실에 속보가 떴어요. 덴마크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 최종 결정.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프랑스 카이사르 자주포 19문 도입 확정. 한국 K9은 탈락이었습니다. 발표문을 읽어봤습니다. 국방부 나름대로 이유를 적어놨더군요. 덴마크의 지형적 특성과 작전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선택이다. 프랑스 카이사르의 바퀴형 차체가 덴마크의 도로 인프라와 호환성이 뛰어나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럴듯하게 포장했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 다 알면서. 지형 호환성이요. 한국 K9도 궤도형이지만 도로 주행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료에 나와 있었거든요.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코펜하겐 시내의 한 호텔 로비에 있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탈락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인지 궁금했어요. 기사거리도 될 것 같았고요. 약속 시간에 맞춰갔더니 그분이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어요. 화가 나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차분하더군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지요. 결과가 안타깝습니다. 성능으로 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운 말씀이네요. 하지만 원래 무기 시장이 그렇습니다. 성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뢰를 쌓는데 시간이 걸리지요. 담담했어요.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백하달까? 저는 그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럽 시장을 포기하시나요? 그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할 일을 할 겁니다. 기술을 더 갈고 닦고 우리를 믿어주는 나라들과 먼저 신뢰를 쌓을 겁니다. 언젠가 기회가 또 오겠지요. 저는 그 말이 그냥 위안 삼아 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졌으니까 뭐라도 해야지. 그런 의례적인 멘트려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한국은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까 한국 팀이 짐을 싣고 있더군요. 커다란 캐리어들을 버스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에 힘이 없어 보였어요. 낙담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당연하잖아요. 저 멀리 아시아에서 날아와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뒷모습이 비굴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등을 곳곳이 편 채로 조용히 걸어가더군요. 항의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떠나는 거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왜인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뭔지 명확히 몰랐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기사를 썼습니다. 덴마크 차기 자주포 프랑스 카이사르로 확정. 국방부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몇 가지 분석을 덧붙였지요. 기사 말미에 이런 문장을 넣었습니다. 이번 선택이 옳았는지는 앞으로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솔직히 말할게요. 그건 그냥 기자들이 흔히 쓰는 관용구였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마무리 문장이잖아요. 별 뜻 없이 타이핑한 거예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설마 진짜로 증명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처참한 방식으로요. 우리 덴마크가 무릎을 꿇는 방식으로요. 그때 그 문장을 쓰면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서 그 문장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요.
한국팀이 떠나고 나서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기사거리가 밀려 있었거든요. 자주포건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까맣게 잊혀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저도 몰랐고 덴마크 국민 누구도 몰랐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자기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 사이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한국을 거절한 일은 금방 잊혀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자 생활이 원래 그래요. 하나 끝나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주포 사업이사를 쓴 다음 주에 뭘 취재했는지도 기억 안 나요. 그만큼 빨리 지나갔다는 거지요. 덴마크는 프랑스 카이사르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인수식도 했고 언론에 보도도 됐지요. 군 관계자들이 새 장비 앞에서 환하게 웃는 사진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썼어요. 덴마크 육군 화력 현대화 완료.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덴마크는 조용했고 유럽도 조용했습니다. 전쟁은 뉴스에서나 보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지요. 우리는 복지 정책을 논하고 환경 문제를 걱정하고 그랬습니다. 무기 이야기는 관심 밖이었어요. 그러는 동안 한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뉴스 같은 건 체크도 안 했어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유럽 시장과는 상관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에서요. 폴란드가 한국 자주포를 대량으로 산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보인 줄 알았어요. 폴란드요. 나토 회원국 폴란드가요. 유럽 나라가 아시아 무기를 산다고요. 확인해봤더니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규모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K9 자주포 200대 이상이었습니다. 200대요. 우리 덴마크가 19문 산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규모였지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만 놀란 게 아니었어요. 유럽 방산업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폴란드가 미쳤나? 왜 한국 거야? 독일 것도 있고 프랑스 것도 있는데 이런 반응이었지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폴란드 험담이 돌았습니다. 동유럽은 원래 감각이 없어. 싼 거면 다 좋은 줄 알아. 그런 비아냥거림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폴란드가 예산이 빠듯하니까 싼 걸로 간 거겠지. 한국 것이 저렴하니까 품질보다 가격을 본 거겠지.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뉴스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노르웨이도 한국 자주포를 검토 중이래요. 에스토니아도 관심을 보인대요. 루마니아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대요.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나라들이 줄줄이 한국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폴란드 혼자면 예외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나라가 같은 선택을 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한국 방산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몇 년 사이에 한국 무기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자주포만이 아니었어요. 전차도, 전투기도, 함정도, 미사일도 전 세계 곳곳에 한국 무기가 팔려나가고 있었지요. 제가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 동안 세상이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덴마크한테 퇴짜 맞고 나서 항의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지요. 그냥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가격을 더 낮추고, 납기를 더 앞당기고, 그리고 자기들을 믿어주는 나라들한테 집중했어요. 폴란드가 손 내밀었을 때 전력을 다해 응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댔어요. 품질도 보장했고요. 폴란드가 만족하니까 입소문이 났지요.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라는 게 그렇게 쌓이는 거더군요. 한 나라한테 잘해주면 그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추천하고 또 그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알려주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한국은 그 눈덩이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덴마크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프랑스 자주포 사놓고 만족하면서 잠자고 있었지요. 한국이 세계를 누비는 동안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요. 흐름을 놓치고 있다고요. 하지만 저도 멍청했어요. 그냥 폴란드가 특이한 거려니 했습니다. 유럽 주류와는 다른 선택을 한 거려니 했지요. 한국이 조용히 세계 무대를 장악하는 동안 우리 덴마크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도 안 꾸면서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벼락처럼 깨어나게 됩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채로요. 그날 아침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평범한 월요일이었어요.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텔레비전을 켰지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면이 이상했습니다.
앵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저는 커피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침공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텔레비전에서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탱크 행렬, 폭발하는 건물, 대피하는 시민들. 진짜였어요. 21세기 유럽 한복판에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커피를 쏟은 것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거든요. 전쟁이야. 진짜 전쟁이 났어. 간신히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편집국에 도착하니까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전화기 붙들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편집장이 고함을 지르고 있었지요. 모든 일정 취소. 오늘부터 우크라이나 전쟁만 다룬다. 다른 기사는 다 내려. 저는 책상에 앉아서 멍하니 모니터를 봤습니다.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러시아군 키이우 진격 중. 우크라이나 대통령 계엄령 선포. 민간인 피해 속출. 글자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냉전이 끝난 지 30년도 넘었잖아요. 그동안 유럽은 평화로웠습니다. 전쟁은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이야기였지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먼 나라 일이었어요. 설마 유럽에서 탱크가 굴러다니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솔직히 남의 나라 일 같았어요. 우크라이나는 덴마크에서 멀잖아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은 가야 하는 거리지요.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일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다음은 어디지? 몰도바, 발트 3국, 폴란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덴마크도 바로 옆이 아니냐고요. 맞아요. 지도를 보면 발트의 건너편이 러시아 영토예요. 칼리닝그라드가 있거든요. 러시아 해군 기지가 있는 곳이지요. 거기서 덴마크까지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미사일이면 금방이지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전쟁 걱정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현실이 된 거예요. 러시아가 미쳤구나. 진짜 전쟁을 하는구나. 다음 타자가 우리가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나토 회원국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 무기를 보내야 한다.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됐어요. 유럽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한 거지요. 덴마크 국민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해야 한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부에 대한 압박이 거세졌지요. 저는 국방부 출입 기자로서 바빠졌습니다. 매일 브리핑이 있었어요. 우리 군의 대응 태세, 나토 협의 결과,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쏟아지는 정보를 기사로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우리 군 전력은 충분한가? 러시아가 정말 확전을 한다면 우리는 뭘로 막지? 프랑스 카이사르 자주포 19문. 그게 전부야. 충분한 건가? 불안했어요. 숫자가 너무 적었거든요. 러시아 포병 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다들 알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고요. 우리 19문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현실이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막연한 걱정이었지요. 설마 우리 자주포를 진짜 다 내줄 일이 생기겠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아시죠? 며칠 뒤 덴마크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그렇게 할 거라고요. 진심이에요. 제가 듣는 게 맞는 거예요. 기자회견장에 카메라가 질비했습니다. 각국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뭔가 큰 발표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저도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표정이 비장했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유럽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보유한 카이사르 자주포 19문 전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다.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전부요. 19문 전부를요. 하나도 안 남기고요. 옆에 앉은 기자가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저도 그 기자 얼굴을 봤지요. 서로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맞아. 진짜야.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와! 전부라니. 대담한 결정이네. 그런 반응이었지요. 외신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이건 국제 뉴스감이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언론들은 환호했습니다.
덴마크가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 유럽의 모범이다. 정의로운 선택이다. 찬사가 쏟아졌지요. 국제사회에서 덴마크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작은 나라가 전부를 내놨다니 감동적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감사 메시지를 보냈어요. 덴마크 국민들은 영웅이다. 여러분의 도움을 절대 잊지 않겠다.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지요. 저는 박수를 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기자니까 숫자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19문 전부를 보내면 덴마크 본토는 뭘로 지키지? 자주포가 한 문도 안 남는다는 뜻이잖아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국방부 관계자를 붙잡았습니다. 질문이 있다고요. 본토 방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주포 없이 어떻게 지킵니까? 그 관계자가 씩 웃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계획이 있어요. 곧 새 장비가 들어옵니다. 빈자리를 메울 거예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새 장비요. 무슨 장비요? 어디서요? 그 관계자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직 공식 발표 전인데요. 이스라엘이랑 계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자주포 24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를 과감하게 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스라엘이지? 프랑스 카이사르를 계속 쓰면 되잖아. 호환성도 좋고 운용 경험도 있는데 왜 갑자기 다른 나라 장비로 바꾸는 거지?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입니까? 프랑스 것을 추가로 사면 안 됩니까? 그 관계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랍니다. 이스라엘 것이 조건이 맞았대요. 자세한 건 나중에 발표한다고요.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니 논리적이지 않았어요. 보통은 기존 장비를 계속 쓰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정비 체계도 이미 갖춰져 있고 운용 인력 교육도 안 해도 되고 새 장비로 바꾸면 그 비용이 다 추가되는 건데 그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국방부가 알아서 하겠지. 전문가들이 결정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더 파고들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은 어땠을까요? K9 도입 검토는 없었을까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한국 자주포는 검토 안 했나요? 그 관계자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살짝 불편한 기색이었어요. 아, 그건요. 뭐 여러 가지를 봤죠. 근데 뭐 일정이 안 맞았나? 잘 모르겠네요. 얼버무리더군요. 저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국은 또 탈락했구나.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정리했어요. 이스라엘이면 충분하지. 중동 강국이잖아. 무기 잘 만드는 나라잖아. 문제 없겠지. 저도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 못했어요. 이스라엘 계약이 얼마나 큰 재앙으로 돌아올지, 한국을 또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클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덴마크의 새로운 방위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긍정적으로 다룬 기사였지요.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 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창피해요. 그때 제가 더 의문을 가졌어야 합니다. 왜 한국은 또 탈락했지? 뭔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질문을 던졌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대가를 나중에 톡톡히 치르게 되지요. 그로부터 한참 뒤의 일입니다. 저는 다른 기사를 취재하다가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국방부 내부 소식통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무심코 올린 말 한마디가 귀에 꽂혔습니다. 이스라엘 계약건 있잖아요. 그때 한국도 제안을 했었어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요? 한국도 제안을 했다고요? 그 소식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대요. 새 자주포 도입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K9 제안서를 보내겠다고.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검토는 했어요. 그 소식통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검토요. 검토는 무슨?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다고요. 제안서를 보내왔는데 답장도 안 했다는 겁니까? 그 소식통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가 봐요.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국방부에서 응답을 안 한 거예요. 이메일 무시, 전화 무시,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한 거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요. 프랑스를 골랐다 치자고요. 경쟁에서 진 거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제안서를 보내겠다는데 쳐다보지도 않았다니. 이건 무시가 아니라 모욕이잖아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왜요? 왜 무시한 거예요? 한국 것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 소식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요? 문제는 무슨? 성능은 좋았어요. 가격도 경쟁력 있었고
납기도 빨랐대요. 그러면 왜요? 왜 검토도 안 한 거예요? 그 소식통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스라엘 쪽이랑 이미 물밑 작업이 끝나 있었대요. 한국 제안서가 오기 전에 이미 내동됐던 거지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정이요. 그러면 입찰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는 겁니까? 그 소식통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할 국방부가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한 거라고요. 한국은 들러리도 아니었어요. 아예 무대에도 못 올라간 거지요.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한국 측이 보낸 제안서 내용이 꽤 괜찮았대요. 이스라엘 것보다 가격이 더 쌌고 납기도 더 빨랐대요. 사후 지원 조건도 좋았고요. 그런데 검토조차 안 한 겁니다. 왜요? 아시아니까요. 한국이니까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성능이 좋든 가격이 싸든 상관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안중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정부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22년 동안 국방부 출입하면서 별별 일을 다 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무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잖아요. 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그때쯤 다른 소문도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계약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거였어요. 국방부 고위 인사 중에 이스라엘 방산업체랑 연결고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뭘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었지요. 나중에 이게 부패 스캔들로 터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이 계약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기사를 쓸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한국이 두 번째로 무시당했다. 이스라엘 계약 과정이 불투명하다. 이런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증거가 부족했어요. 소문과 정황만으로 기사를 쓰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기사를 안 썼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실수였습니다. 그때 문제를 제기했으면 뭔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겁쟁이였지요. 국방부랑 척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면 충분하지. 한국 아니어도 되지. 그렇게 자위하면서요. 한국을 또 무시한 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한번 퇴짜 맞고 몇 년 뒤에 다시 손 내밀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좋은 조건으로 다시 제안할게. 그랬는데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답장도 없이 무시당한 거지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을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두 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하지만 한국은 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자기 길을 갔지요. 대신 한국은 자기들을 믿어주는 나라들한테 더 집중했습니다. 폴란드한테 더 잘해줬어요. 노르웨이한테 더 잘해줬어요. 신뢰를 쌓는데 에너지를 쏟았지요. 우리한테 쓸 시간에요. 그때 한국이 품은 감정이 뭐였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실망이었을까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둘 다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함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덴마크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 됐어. 다른 데 가면 되지. 이런 거였어요. 그 담담함이 나중에 우리한테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도 아주 날카로운 칼로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국방부도 몰랐고 덴마크 국민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면 충분하다고 다들 믿고 있었거든요. 곧 새 자주포가 들어올 거야. 걱정 없어.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말입니다. 예상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더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몇 주면 끝날 거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러시아가 금방 밀어붙일 거라고. 아니면 협상으로 정리될 거라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어요. 두 달, 석 달, 반년.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였지요. 덴마크 상황도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자주포 19문을 다 내줬잖아요. 본토 방어에 구멍이 뚫린 상태였지요. 이스라엘 것이 빨리 들어와야 했습니다. 국방부가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생산 일정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납기 맞추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지요. 국방부가 안도했어요. 다행이다. 계획대로 되고 있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더군요. 납품이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나요? 국방부가 물었어요. 왜요? 무슨 문제예요? 이스라엘 측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부품 수급에 좀 문제가 있어서요. 금방 해결될 겁니다. 저는 국방부 출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취재차 만나는 관계자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이스라엘이 이상해요.
자꾸 핑계를 대요. 언제 줄 건지 확답을 안 해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소식통들을 만나서 속사정을 물었지요.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이 계속 납기를 뒤로 미루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 그 다음에는 석 달, 그러다 반년. 핑계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생산 일정 때문이다. 부품 수급 문제다. 품질 검수에 시간이 걸린다. 이유가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날짜는 안 알려주고요. 언제 줄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국방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도 복도에서 마주치는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들 고개를 젓더군요. 모르겠어요. 연락이 잘 안 돼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냐? 이스라엘이 진짜 물건을 줄긴 줄 거야.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도 국방부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지요.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말과 표정이 다른 거지요. 저는 기사를 쓰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니까요. 이스라엘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쓰면 국방부한테 항해 들어와요. 사실 확인 안 하고 뭘 쓰냐고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스라엘이 정말 물건을 못 주면 어떻게 되지? 대안이 있긴 한 건가? 프랑스한테 다시 달라고 해야 하나? 근데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다 줬다가 다시 달라고 하면 창피하지. 독일 자주포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납기도 오래 걸렸고요. 몇 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지요. 그 사이에 뭘로 버티라는 건지. 한국은요? 한국 K9은 어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웠어요. 우리가 2번이나 무시한 나라잖아. 이제 와서 갑자기 손 벌리면 얼마나 창피해. 그건 아니지. 저도 참 어리석었습니다.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나라 안보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이스라엘 측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응답이 없어졌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이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고 국방부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어요.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냐? 덴마크 본토를 지킬 자주포가 한 문도 없는데 러시아가 만약 발트해 쪽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뭘로 막는다는 거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한 번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이번에는 중동에서요.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당했다고요. 전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비상사태에 빠졌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덴마크 자주포 계약. 이거 완전히 끝장났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스라엘 전쟁 뉴스가 터졌을 때 저는 편집국에 있었습니다. 속보 알림이 울리자마자 다들 모니터 앞에 모였어요.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로켓이 날아다니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이렌이 울리고 참혹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덴마크 자주포 계약. 끝났다.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지키기도 바쁜데 우리한테 무기를 줄 여유가 있겠어? 없지. 당연히 없지. 며칠 뒤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모든 무기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국 방어가 최우선이니까 해외 계약은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거지요. 덴마크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날 국방부에 취재를 갔어요. 복도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고 문이 쾅쾅 닫히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비상사태나 다름없었지요. 국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기자석에 앉았어요. 장관이 단상에 올라왔는데 얼굴이 하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밤새 회의한 게 분명했지요. 장관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계약은 유효합니다. 상황이 안정되면 납품이 재개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관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원고를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22년 동안 수많은 기자회견을 봤지만 저렇게 떠는 손은 처음이었어요. 장관 본인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요.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장관님, 이스라엘이 납품을 거부하면 대안이 있습니까? 장관이 버벅거렸습니다. 여러 옵션을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답은 없었어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현재 덴마크 본토에 자주포가 몇 문 있습니까? 장관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현재로서는 가용 자주포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제한적이요? 그건 없다는 말이잖아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곧장 소식통들을 만났습니다. 속사정을 물었지요. 상황이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이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대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메일에 답이 없어요. 완전히 잠수를 탔습니다. 국방부가 이스라엘 대사관에 연락을 했대요. 대사관 측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전쟁 중입니다. 자국 상황이 안정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게 언제냐고 물으니까 모릅니다. 이러더래요. 계약서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물건을 줘야 해요. 국제 계약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3년 뒤가 될 수도 있고 5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답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덴마크는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이 없었어요. 자주포 없이 버텨야 하는 거지요. 러시아가 뭔 짓을 하든 우리는 뭘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쯤 또 한 가지가 터졌습니다. 부패 스캔들이에요.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스라엘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 왜 갑자기 프랑스에서 이스라엘로 바꿨느냐? 중간에 누가 돈을 받은 거 아니냐? 조사해야 한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 제안서가 무시됐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이 가격도 더 싸고 납기도 더 빨랐는데 검토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설명해보세요. 국방장관이 의회에 불려갔습니다. 저도 방청석에서 지켜봤어요. 처참했습니다. 의원들이 집중포화를 퍼부었지요. 왜 한국 것을 안 받았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뒷돈 받은 거 아닙니까? 장관이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검토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지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자로서는 특종감이었어요. 하지만 국민으로서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정부가 왜 이 모양인가? 한심하더군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부패고 뭐고 당장 자주포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은 언제 줄지 모르겠고 다른 데서 살 수도 없고 사방이 막힌 거예요. 그때 누군가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요. 한국 연락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K9 성능 좋잖아요. 납기도 빠르다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검토해봅시다. 회의실이 싸늘해졌다고 합니다. 2번이나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손 벌리기 민망하다는 거였어요. 자존심 문제였지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일단 잔토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국방부가 조심스럽게 한국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비공식 채널로 먼저 의사를 타진한 거예요. 혹시 K9 도입 가능할까요? 조건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한국 측 반응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먼저 연락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했었지요.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답장은 왔는데 아주 담담했대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덴마크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났겠지요. 급한 건 우리인데 상대는 느긋하니까요. 예전에 무시했던 게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정식으로 요청을 보냈습니다. 국방부 차관 명의로 공문을 띄운 거예요. 협력의 기회를 다시 열어달라. 조건을 논의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지요. 한국 측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실무 미팅을 준비하겠습니다. 서울로 오십시오. 서울로 오라고요. 덴마크가 한국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유럽으로 날아와서 프레젠테이션하고 공장 견학 초청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가야 했습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지요. 국방부 차관이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취재단에 포함됐어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0시간 넘게 걸리는 긴 비행이었지요. 비행기 안에서 차관 표정을 봤습니다. 무거웠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뻔했어요. 예전에 한국을 무시했던 바로 그 국방부의 후임자가 이제 고개 숙이러 가는 길이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첫인상이 강렬했어요. 공항이 어마어마하더군요. 깨끗하고 넓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물 흐르듯 돌아가고 있었지요. 코펜하겐 공항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비교가 안 됐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도로는 깔끔했고 지하철은 정확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요. 활력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잘 몰랐거든요. 그냥 북한 옆에 있는 분단 국가, 삼성 핸드폰 만드는 나라, 케이팝 하는 나라, 그 정도만 알았어요. 방산 강국이라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 보니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이 나라가 무시당할 나라가 아니구나.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덴마크보다 인구가 10배가 넘는 나라예요. 경제 규모도 비교가 안 되지요. 우리가 이 나라를 깔보고 있었던 거예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시켜봤어요. 맛있더군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일 미팅 생각에 긴장됐거든요. 차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거의 안 드시더군요. 잠이 안 왔습니다. 시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받아줄까? 조건이 맞을까?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지? 별 생각이 다 들었지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팅 장소로 향했어요. 한국 국방 관련 기관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까 한국 측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넓고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지요. 우리 덴마크 측이 한쪽에 앉고 한국 측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묘했어요. 한국 측 사람들은 예의 바르긴 했습니다. 차도 내오고 과자도 내왔지요. 하지만 예전처럼 굽신굽신하는 느낌은 없었어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하겠다는 태도가 역력했지요. 제가 22년 기자 인생에서 봤던 수많은 협상 장면 중에서 그날 회의실 분위기는 특별했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돼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미팅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저희는 9시에 도착했어요. 일찍 온 거지요. 긴장돼서 호텔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안 가더군요. 1분이 10분 같았습니다. 차관이 연신 시계를 들여다봤어요. 넥타이를 고쳐 매고 서류를 확인하고 다시 시계를 보고 안절부절 못하는 게 역력했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를 떨고 있었어요. 9시 50분에 안내를 받았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가 길게 느껴졌어요.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문 앞에 섰을 때 차관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도 따라서 숨을 들이쉬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넓고 밝았어요.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생수와 다과가 놓여 있었지요. 한국 측 사람들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정중했어요. 미소도 지었고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에 코펜하겐에서 봤던 한국 팀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는 우리한테 뭔가를 팔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적극적이고 열성적이었지요.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어요. 급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나왔어요. 녹차였습니다. 향이 은은했지요. 저는 차를 마시면서 맞은편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지요. 반면에 우리 쪽은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대비가 선명했어요. 차관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애써 침착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지요. 과거의 여러 사정으로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습니다. 돌려 말했지만 뜻은 분명했지요. 예전에 당신들을 거절한 건 알아요.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런 뜻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눈빛이 차분했지요. 표정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기쁨도 없고 분노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차관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덴마크의 안보 상황, 자주포 전력 공백, 시급한 도입 필요성,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제발 이해해달라는 거였지요. 한국 측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하거나 했지요. 하지만 반응이 크지 않았어요. 열심히 설명하는 차관과 대비됐습니다. 차관이 조건을 꺼냈습니다. 여기가 핵심이었지요. 저희는 급합니다. 최대한 빠른 납기가 필요합니다. 예산은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맞추겠습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1조 5천억 원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1조 5천억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덴마크 같은 작은 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투자지요. 이 정도를 제시한다는 건 정말 절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회의실에 긴장이 감돌았지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대표가 입을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조건이십니다. 차관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되는 건가? 받아주는 건가? 저도 순간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생산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변했습니다. 차관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저도 긴장이 됐지요. 한국 측 대표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먼저 계약한 나라들 물량을 소화하느라 빠듯한 상황입니다. 생산 라인이 전부 풀가동 중이에요. 야간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정이 빠듯합니다. 차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급해졌어요. 그러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최대한 당겨주실 수 없습니까? 대표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덴마크께서 지금 계약하시더라도요. 납품은 빨라야 3년 뒤에나 가능합니다. 그것도 다른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경우에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3년이요. 차관 얼굴이 하얘졌어요. 마치 누가 뺨을 때린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귀를 의심했어요. 1조 5천억 원을 들고 왔는데 3년을 기다리라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게 느껴졌어요. 차관이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차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났지요. 금액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맞추겠습니다. 제발 일정을 좀 앞당겨 주십시오. 유럽 나토 회원국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시아 나라한테 제발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비굴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하지만 그만큼 절박했던 거지요. 나라 안보가 걸린 문제니까요.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미안한 기색도 없고 의기양양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였지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차관이 움찔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거지?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대사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먼저 믿어준 나라들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어려울 때 저희를 찾아왔어요. 저희를 믿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희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게 저희 원칙입니다. 먼저 믿어준 나라가 먼저다. 저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이었어요.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손 내민 사람한테 먼저 보답한다. 그게 전부였어요. 한국은 돈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1조 5천억 원이 아무리 커도 상관없었어요. 신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먼저 믿어줬는지, 누가 어려울 때 함께했는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덴마크는 2번이나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를 골랐어요. 한국은 탈락했지요. 두 번째는 제안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존재 자체를 무시한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이제 와서 급하니까 제발 팔아달라고 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게요. 조건 다 맞출게요. 그렇게 사정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왜 먼저 줄 선 나라들을 제치고 끼워줘야 합니까? 폴란드는 한국을 믿었어요. 다들 비웃을 때 손을 내밀었지요. 노르웨이도 그랬고 에스토니아도 그랬습니다. 그 나라들과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덴마크를 먼저 챙겨줘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없지요. 당연히 없어요. 한국은 복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우리를 밀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원칙대로 한 거였습니다. 줄을 서라. 차례를 기다려라. 먼저 온 사람이 먼저다. 이게 규칙이에요. 우리가 그 줄에 안 섰으니까 뒤로 밀린 것뿐이에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막상 당하니까 충격인 거지요. 미팅이 끝났습니다. 형식적인 마무리 인사가 오갔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국 측은 끝까지 예에 발랐어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지요. 회의실 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지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제야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숨 섞인 목소리였어요. 끝났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지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번화한 거리, 높은 빌딩,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활기찬 도시였어요.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였습니다. 2번이나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우리한테 3년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정말 바뀌었구나.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기자 양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로비 한쪽에 앉았어요. 차관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한 게 뭔지 아시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차관이 계속했어요. 이건 보복이 아니오. 한국이 우리한테 복수하는 게 아니란 말이오.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차관이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감정적으로 우리를 밀어낸 게 아니야. 그냥 원칙대로 한 거야. 먼저 손 내민 나라한테 먼저 준다. 이게 그들의 규칙이야. 우리가 그 줄에 안 섰으니까 뒤로 밀린 것뿐이야. 그 말을 듣고 나니 다르게 보이더군요. 한국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줄에서 이탈한 거였지요.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신뢰를 잃는 건 한순간이에요. 우리 덴마크는 2번이나 한국의 신뢰를 걷어찼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지요. 반면에 폴란드를 보세요. 한국을 믿고 손을 내밀었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0대 넘는 자주포를 예정보다 빨리 다 받았어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포병 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축제고, 한쪽에서는 공백이에요. 같은 선택지가 있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갈렸습니다. 저는 코펜하겐으로 돌아와서 기사를 썼습니다. 사실대로 썼어요. 한국이 3년 기다리라고 했다고. 덴마크가 후순이라는 뜻이라고.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지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있었어요. 우리가 먼저 잘못한 거 아니냐? 2번이나 무시했으면서 뭘 바라느냐?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신뢰예요. 한국은 무시당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기 길을 갔지요. 기술을 갈고 닦고 믿어주는 나라들한테 보답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가 줄 서는 나라가 됐어요. 한국은 그 신뢰를 무기 삼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